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장승미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본심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많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전 남편이 바로 그런 종자였습니다. 웃긴 건 그렇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함께한다고 서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저버릴 정도의 돈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그만한 돈에 딴 생각할 놈이었다는 걸 모르고 결혼까지 한 후에는 알았다는 게 가끔 화딱지가 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불킥이죠. 아직도 밤에 잘 때 혼자 발차기를 하며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훌훌 털어버리고 똥차 갔으니 벤츠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시원하게 그놈한테 욕 한 바가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반대로 엄마는 가정 살림을 하는 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옛날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저는 여자였기에 오빠와 다르게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컸네요. 남존여비까지는 아니지만 여자일 남자일이 나뉘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힘쓰는 일이나 어려운 일은 당연히 아빠, 오빠가 하고 집안일이나 음식하는 일 같은 건 당연히 엄마와 제가 하는 구조였거든요. 기억나는 게 어릴 때 김장 차리면 엄마와 할머니, 고모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김치를 담그시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서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는 걸 도왔어요. 아유, 계속 먹으면서 간 봤더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승철아, 이리 좀 와봐. 간 좀 봐줘. 좀 짠 거 같은데? 그래? 싱거운 거 같아서 계속 소금 넣었더니 그런가 보다. 안 되겠다. 승미야, 무채 좀 더 썰어. 그래도 맛은 있어. 그런 식으로 잠깐 와서 간보고 다시 일하는 여자들을 뒤로 한 채 가버리는 게 당연한 집안 분위기였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만화책이나 게임만 하는데도 아무도 도와달라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큰 제가 대학에 가서 남편을 만났을 땐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요리를 하다니 제 상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그렇게 컸으니 어딜 가도 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학교 MT를 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시녀 역할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주위에 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어느새 제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요? 여학생이라고 다 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남학생들 사이에 앉아 웃으며 노는 분위기였고 무언가 모자라면 가지러 오는 신용은 하지만 결국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물론 몇몇 여학생들은 같이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눈여겨본 건 남편이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돕고 있으니 자꾸 눈길이 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파를 자르거나 술을 날라 냉장고에 넣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너 왜 이런 일 해? 이런 일? 뭐? 아니, 다른 남자애들은 다 앉아서 술 마시고 놀기 바쁜데 너는 왜 주방에 있냐고. 그러는 넌 다른 여자애들 대부분 앉아서 놀기 바쁜데 왜 여기 있어 안 놀고? 어? 나? 처음이었어요. 그런 질문 받은 게.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나는 원래 주방에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웃으며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노는 사람 있으면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집에 누나들 셋이서서 이런 거 익숙해. 혹시 너도 그래? 집에서 놀고 먹는 오빠나 누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물론 저와 다른 집안 분위기로 남자도 주방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지만 자라온 환경을 무시 못하는구나 싶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안면을 트고 서로 다른 환경인데 어쨌든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술 마시고 히히덕거리다 보니 어느새 손을 잡고 있었고 첫 키스를 하고 그렇게 CC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그저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같이 설거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면서 마음을 연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안 이야기 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듣는데 정말 정반대 환경이지만 묘하게 주방에 있는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갔던 건 또 아니었어요. 철모를 CC로 1년 반 정도 만나다가 동갑내기 남편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는데 그때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요. 승미야,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런 게 아니라 나 군대 가잖아. 너 군대 가는 거랑 우리가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2년 넘게 못 만나는데 왜 상관이 없어? 기다린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너 바람필까 내가 마음 졸이는 거. 너는 남자친구 있어도 제대로 된 데이트 못 해보는 거. 젊은 우리가 하기에 너무 쓸데없잖아. 그게 왜 쓸데없어? 사랑하는 사이니까 충분히 감당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헤어져도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그러면 그때 결혼하자. 정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울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들은 건지 20대 초반 한창 겉멋들 시기라 마치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이게 모두 저를 위한 거라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곤 결국 군대로 가버렸네요. 그럴 수 없다고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몇 번 보내기도 했지만 뜯겨지지 않은 채 다시 반송되었어요. 동기들이 면회 간다고 했을 때 모르는 척 따라갈까도 생각했지만 헤어질 때 냉정했던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서 동기들 앞에서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땐 정말 못 볼 꼴 보일 거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어요. 사랑했지만 그땐 그대로 제 자존심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오빠, 아빠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체념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울며 지내고 절대 못 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건 또 눈에 안 보이니 학교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잊혀졌단 점이에요. 물론 처음 몇 달은 혹시 마음이 변했다고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도 붙들고 길 가다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휴가 나온 건 아닌지 심장이 뛰고 그랬는데 결국 무뎌지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사람도 몇 번 만나봤어요. 친구 소개로도 만나고 미팅도 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 어딘가 아쉬웠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의식 중에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만난 건 30대 초반에 대학 동문회였어요. 동문회 소식은 졸업 이후에 계속 들었지만 다들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인맥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저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동문회 나가는 게 늦었던 거죠. 주위에서 요즘 뭐 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었고 내세우기 민망했으니까요. 승미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못 본 새 더 예뻐졌다? 진짜 오랜만이다. 계속 동문회 나오고 있었어? 나는 군대 제대하고 졸업도 취업도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나왔네. 너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나을 걸 그랬다. 아니야. 나도 이번에 처음 나왔어. 경력 쌓고 좋은 직장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 그렇게 동문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들 꾸준히 나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아는 사람을 찾느라 둘이 두리번거리면서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니 또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앉아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저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너는? 나도 별일 없이. 근데 이상하게 너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나도 그래.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레 우리가 헤어졌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지나고 보니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땐 그게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 이기적이었다는 말까지. 그리고 저한테 참 많이 미안했다고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봐. 우리 둘 다 어렸지 뭐. 이상하게 이 사람과 있으면 뭐든 편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만 바뀌었을 뿐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럴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날래? 그랬다가 또 나를 위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하려고? 아니야, 이제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결혼이라고. 설마 그 말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된 연애였어요. 예전과 달리 서로 어른이 되어서 만난 거라 더 진지했고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다가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전혀 놀랍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견례도 무난했습니다. 서로 집안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부모님들도 금세 어울리셨고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이거 좀 봐. 뭐야? 임신 테스트기인데 2줄이야. 진짜야? 정말로?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고 테스트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얀 막대기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2줄.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놀란 얼굴이었어요.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면서 갑자기 저를 안아 올리려 하더라고요. 아니야, 조심해야 해. 이제 임산부라고. 다급하게 아이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둘 다 한참을 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심하게 시작됐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건 기본이었고 회사에서도 조금만 냄새가 나면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어요. 특히 커피 냄새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평소 하루에 몇 잔씩 마시던 커피를 못 마시게 되니까 2통까지 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서 책상에 엎드려 있어야 했죠. 승미 씨, 오늘도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컨디션이... 죄송해요. 혹시 임신이신가요?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눈치가 보였어요.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회의 중에도 갑자기 울렁거려서 뛰쳐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컸어요. 아침마다 허리를 굽혀 화장실을 달려가는 저를 부드럽게 등 두드려주면서 무리하지 말고 나이도 있으니까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은근히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그만두거나 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기에 내심 서운하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저도 남편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바로 육아에 들어가면 경쟁적으로 버거워질 게 뻔했죠. 조금만 더 힘내. 한약 먹으면 좀 나아진다는데 한의원이라도 알아볼까? 아니야, 됐어.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안정기겠지. 나아질 거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봐. 그래도 출산하고 나면 출산휴가도 있으니까 그때 잠깐 쉰다고 생각하고. 알았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낫대. 그건 너도 알지? 그래. 체념한 듯 말하는 제 대답 속에는 현실과 서운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아마 대부분 여자들이 비슷할 거예요. 현실은 둘째 치더라도 빈말이라도 내가 벌면 되니까 그만두라는 그 든든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때도 늘 그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죠. 야, 그래도 뒤에서 딴 말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책임지지 못할 말 싸지르고 결국 여자가 총대매게 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뭐. 야, 외동이야? 아니잖아. 위에 누나가 몇인데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냐? 이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니네 적당히 해라. 당사자도 있는데. 저를 앞에 두고 친구들이 갑론을박할 때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여전히 서운과 이해, 현실이 오갔지만 그 끝내 제가 듣고 싶던 그 한마디는 듣지 못한 채 임신기간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은 하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요. 솔직히 저도 지금 직장에 다니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첫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경력을 쌓아 버티고 버텨 지켜낸 자리니 쉽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날이면 휴가를 내면서까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뒤틀리고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어요. 겨우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었죠. 출근해서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헝클어진 머리와 부은 눈을 대충 정리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봤어요. 그게 그 당시 제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결국 화근이 되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 아기도 버티지 못했던 거죠.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심하게 당기면서 차가운 땀이 쏟아지고 곧 피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빨리 병원 가야겠어. 피가 나고 있어. 뭐라고? 지금 당장 가자. 아파. 너무 아파. 남편이 부축하듯 안고 달려간 곳은 응급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3개월이 안정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워낙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은 계속 기운이 빠져 있었으니 결국 아기도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산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럴 리가.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임신 초기에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쉬지 못한 몸, 서운한 마음, 그리고 입덧과 스트레스.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겠죠. 어쩌면 아이도 알았을 거예요. 태어나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작은 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앉아있더군요. 미안해.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다시 생기면 되지. 자책하지 마. 그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친정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죠. 우리 딸 많이 아팠지? 괜찮아? 엄마. 저는 슬픔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내셨죠.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너무 무리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빠는 유산이 제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 여자 도리 남자 도리가 있다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려다가 생긴 일인데 핀잔보단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빠, 5억 줄게. 오피스텔 말고 서울 외곽이라도 아파트 하나 사서 안정적으로 살아. 마음이 편해야 애도 엄마 뱃속에서 잘 크는 거야. 아둥바둥 돈 벌려고 직장 그만 못 두니까 네가 할 도리를 못하는 거잖아. 잘만 말고 아빠 말 들어. 김서방, 미안하네. 진작 줬으면 이런 일 없는 건데. 서운함의 말을 꺼내려는 찰나 아빠가 꺼내신 말은 충격이었어요. 여식이 임신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당신 탓이라 유산을 미리 준다는 거였죠. 그 유산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장 그만두고 내조에 충실하라는 말. 고맙게도 했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부모님이 남편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반 결혼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뜸 감사하다고 말해 놀랐는데 그 뒤에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솔직히 집값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승미가 쉬어도 괜찮죠. 맞벌이 하는 이유 대부분이 집값 때문인데 그게 해결되면 제가 혼자 힘으로 처자식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 그렇지. 역시 우리 사이가 남자답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솔직히 마음은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아이 태어나면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일들이 많다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다가 이 사태가 난 거니 제 책임도 있습니다. 이젠 승미가 편히 쉬고 내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바깥일은 책임지겠습니다. 넉살 좋게 웃으며 당차게 말하는 남편 모습을 아빠는 정말 흡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려오더라고요. 그래서였나?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제가 임신했을 때 쉬라는 말을 못했던 걸까? 속으로는 분명 제가 쉬길 바랐는데 돈 걱정이 발목을 잡았던 걸까 싶으면서 돈 없는 현실이 뭐랄까 참 씁쓸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승미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집값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제 걱정도 하고 저에게 선뜻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몸조리 잘하고 다시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좀 당황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황이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 이젠 내 건강과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역시 아파트가 좋긴 좋다.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유해시설도 없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방이 2개니 애 방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새 출발하자. 이번엔 건강한 아이 낳고 시끌벅적하게 살아보자고. 남편이 부동산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새삼 성실해 보였어요. 퇴근할 때마다 오늘 본 집 이야기를 해주면서 둘이서 어떤 집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도 했죠. 명의는 김서방 명의로 해. 아닙니다, 아버님. 요즘엔 공동명의 많이 합니다. 제가 번 돈도 아닌데. 아닐세. 남자가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든든하지. 여자는 남자 팔자 따라간다고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면 내 자식도 행복한 거니까. 지난번 문제도 있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러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러 아빠와 함께 부동산에 갔을 때 명의를 남편으로 하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그러실 생각으로 처음부터 5억 이야기를 하신 듯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사실 그땐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다 우리 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명의로 계약을 마쳤고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 유산이 된 후로는 습관성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3, 4개월만 되면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됐죠. 그렇게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다시 임신을 시도했어요. 몸조리도 철저히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 애썼죠. 산부인과 의사가 권해준 엽산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임신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같이 산책을 가거나 임산부 요가 클래스에 등록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임신 3개월째 되는 날 또 같은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아랫배가 쿡쿡 당기며 차가운 땀이 흐르고 곧 익숙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또야. 또 이런 일이. 괜찮아, 승미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습관성 유산일 가능성이 높대.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그럼 검사 받아보자. 원인을 찾아야지. 두 번째 유산 후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밤마다 혼자 울었죠. 인터넷에서 습관성 유산 정보를 찾아보고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세 번째 임신했을 땐 거의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무거운 건 절대 들지 않았죠. 계단도 한 칸씩 천천히 오르고 뜨거운 목욕도 피했죠. 그런데도 4개월 만에 같은 비극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됐어. 그래, 알겠어. 그때부터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길게 위로하지 않았고 몸도 점점 굳어졌죠.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몸이 잘못된 건지 내가 뭔가 부족한 건지 자책이 밤마다 목을 조르는 듯 했고 혹시 남편마저 나를 원망하게 될까 두려워 그 마음을 감춰야 했네요.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도 더 이상 애쓰지 말라며 체념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값이 2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 시기가 마침 저평가되던 지역들이 2~3배씩 치솟던 때였는데 저희가 산 노원 쪽 아파트들도 그 흐름에 올라탄 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지하철 연장, 대형 쇼핑몰 입점 소식까지 겹치면서 일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2배지 체감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으니 로또보다 더 큰 횡재였죠. 여보, 이거 좀 봐. 우리 아파트 시세가. 이게 진짜야? 이렇게 올랐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했는데 맞대.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도 있구나.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산 집이라 은행 대출도 없었고 리모델링에 든 비용만 빼면 전부가 순이익이었어요. 이자 부담도 없으니 마음은 더 가벼웠죠. 게다가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장 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TV나 신문 그 어디에서도 한결같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으로 더 오른다고 했고요. 그러니 지금은 유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었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우리 팔자 아이는 없는 건가? 아이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렇게 또. 그러게, 그래도 좋긴 좋다. 그래, 돈 걱정 없으면 더 편하게 아이도 생길 수 있겠지.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웃었어요. 아이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위로가 됐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평소와 달리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 말이 없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승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순간 걔를 의심했어요. 정리라니 뭔 소리야? 아이도 안 생기는데 너랑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집값 올랐다고 서로 좋아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는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야,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우리가 뭘 그만한다는 거야? 결혼 말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울고 버텨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릴 줄이야. 남편은 계속 논리를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다 핑계로만 들릴 뿐이었죠. 집에 들어오면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상갓집 같은 분위기잖아.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탓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지쳤다고 이혼을 해? 그럼 세상에 결혼한 부부는 없게? 그런 희노애락 다 겪으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을 때마다 가장 깊이 상처 입었던 건 저였는데 마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럼 결국 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낳으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손을 들어 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승미야, 진정해. 내 말은. 진정하라고? 같이 극복할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잖아. 도망?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우울해하니까 집안 분위기 완전 죽은 건 생각 안 해? 친구들 불러도 다들 어색해하고 오기 싫어하잖아. 친구 누구? 언제 그랬다고 그래? 모르겠어. 지난번 진우 왔을 때도 금방 갔잖아. 예전 같으면 밤새 놀았을 텐데.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집에 웃음소리가 없고 한숨만 가득하니까 결국 눈치 보다 간 거잖아. 서로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들이 오가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잃고 마음을 추스렸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오가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나도 사람인데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지쳐.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이 잃고도 웃고 떠들어야 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잖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넘겼던 시간들은 결국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재산은 공평하게 반반 나누자. 우리가 안 맞아서 헤어진 건 맞는데 그게 아이 때문이고 원수 먹고 헤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 그냥 반반 나눠서 깔끔하게 이혼하자. 뭐?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반반 나누면 둘 다 새 출발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지면서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집값 때문이구나. 3년 동안 힘들 때는 함께 버티자더니 집값이 3배나 뛰자마자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재산 분할을 운운하다니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그 말들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집값이 올라서 좋겠네. 뭔 소리야.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야, 맞잖아. 집값 안 올랐으면 이런 얘기 꺼냈을까? 남편은 발끈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3년 동안의 위로와 동정은 결국 계산된 연기였고 돈 앞에서는 사랑도 추억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명확해졌던 거니까요. 순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남편은 예상 못한 반응에 놀란 표정이었죠. 아마 제가 울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는데 순순히 응했으니 당연했겠죠. 정말? 진짜지? 괜히 나중에 가서 딴 말하기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남편은 본심을 숨기지 못한 채 애써 들뜬 표정을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의 모든 정을 내려놓았네요. 좋아. 그런데 재산 분할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해야지. 변호사까지? 집 팔고 남은 건 그냥 둘이 나누면 되잖아. 복비나 이런 건 내가 좀 덜 받아도 괜찮아. 변호사 비용도 들 텐데. 아니야. 이왕 할 거 확실하게 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도 싫고 합의 이혼해서 조정기간 중 괜히 마음 변할까 봐 기대하는 것도 싫으니까. 겉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채 좋아하는 모습까지 남편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집값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본인도 싫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재산 분할 조정에 모든 재산은 반반 분할한다고 명시했고
남편은 서명할 때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며 만족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마쳤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거였죠. 이혼이 성립된 다음 날 남편이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혼하기로 한 저희는 아직 한 집에 있었거든요. 승미야, 이제 집 처분하고 돈 나눌 일만 남았네.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둘까? 아님 요즘은 인터넷에도 올려서 복비 절약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래? 아, 그거? 그래, 그 일이 남았구나. 이거 보고 얘기해. 뭔데? 보면 알아. 들뜬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는데 확인하는 두 손이 벌벌 떠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등기에 왜 네 이름이? 그러더니 현실을 믿기 어려운 듯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고혈압 전단계라 약이 아닌 식단으로 조절하고 운동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혈압이 상승한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왜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인데? 설마 나 모르게 무슨 짓이라도 벌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해줬어?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사기? 사기는 네가 하는 게 사기지. 집 사는데 한 푼도 기여 안 한 놈이 집값 오르니까 맘밖에 어서 반반하자는 소리나 한 네 행동이 사기인 거라고.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뭐 좋다고 살맛대고 살았는지. 아빠는 이런 놈 뭘 믿고 명의를 해주자고 했는지. 그동안 일일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말 들리지 않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조차 할 마음이 없었던 남편놈은 그저 사기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라며 믿어지지 않는 듯 저에게 따지듯 물었죠. 언제부터? 네가 땀만 품은 걸 숨기지 못하고 슬슬 본색을 드러냈을 때부터지. 뭐? 내가 언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더니 남편놈이 딱 그런 놈이었죠. 거짓말을 못하고 연기 못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자연스러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맨 처음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건 대학 선배 중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였어요. 박정식 선배 너도 알지? 그 선배 이혼했대. 진짜? 왜? 세상 둘도 없는 인꼬부부처럼 살지 않았어? 딩크한다고 했고. 그래 그랬는데 결국 그 딩크가 화근이었던 거야. 정식 선배는 애 낳고 싶었고 결혼하면 와이프 마음 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지 뭐. 그래도 다행인 게 애가 없으니 재산도 반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라선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상황이 저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닌데 아이가 생기길 바란 남편,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말까지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인 건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사실이었고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건 제 3자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집값이 오른다는 게 보도되면서 정점을 찍었다는 말들과 더 오를 거라는 말들이 오갈 때 남편이 자꾸 가게 열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소 혼술집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사실 결혼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 자리를 알아보거나 혼잣말로 7억이면 충분하니까 같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방금 뭘 했어?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되물으면 마치 자신의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넘어가는 게 몇 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참 묘해졌어요. 7억? 갑자기 로또 맞았나 싶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집값을 반으로 나누면 딱 그 금액이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갈팡질팡할 때
제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야, 걱정 마. 이 형님만 믿으라니까. 물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승미가 뒤끝없는 애라 길게 갈 것 같지도 않거든. 7억만 생기면 네 가게 평수 넓혀서 나랑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또 7억이라는 액수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제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전 집값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집값을 그대로 받는 방법, 설마 이혼?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 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와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는 등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 역시 모른 척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건 변호사를 통해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전화를 엿들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간 서류들을 쭉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명의신탁 케이스네요. 실제 자금을 출연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고 증여세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원 소유자이신 부인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건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남편분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셔도 승산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5억 원의 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당시의 증여세 신고 기록, 심지어 당시 아버지가 편의상 사회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제 소유였던 걸 단순히 남편 명의로 등기해둔 것에 불과했던 거죠.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남편은 여전히 친구와 가게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노골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죠. 승미야, 우리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로 지쳤잖아. 아이도 생기지 않는데 굳이 버틸 필요가 있을까?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반반 나누면 둘 다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제가 너무 쉽게 동의했을 때 남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7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추려고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역력했거든요. 이혼 절차도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날 집 처분 이야기를 하던 남편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을 때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통쾌해요. 등기부를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야?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언제 바뀐 거야?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내 명이었어야 했어.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집이잖아. 말도 안 돼.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 두고 봐. 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남편이 법무법인까지 찾아가서 소송을 걸어보려 했지만 만나는 변호사마다 똑같은 말만 한 듯 했어요. 명의신탁 회복은 정당한 권리이고 남편이 이의제기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였겠죠. 법이 그렇게 만만하냐고 생각했던 남편이야말로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꽁으로 그게 자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기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깨달으면서 절망에 빠졌죠. 더 가관인 건 그동안 술친구라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7억으로 가게 확장한다고 큰소리치던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돈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식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됐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해야 했어요. 반면 친정 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시원했어요. 특히 아빠의 반응이 압권이었죠.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면 쪽박차도 당연하지. 뼈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남자 망치는 다 시키고 있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혼쭐을 냈을 텐데 잘했다. 엄마는 처음엔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때 돈에 혹할 수 있는데
너무 매정하게 대한 거 아니야? 아예 안 생겨서 속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불합리한 대우받으면서 희생하고 떠받들면서 살길 원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자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세상에, 그런 치밀한 속셈이 있었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다. 엄마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네. 그런 인간은 진작 내쫓았어야 했어. 그렇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파트의 떳떳한 주인이 된 기분은 정말 형언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자유로웠거든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들은 전부 버리고 그동안 꿈꿔왔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바꿨죠. 그동안 돈 때문에 포기했던 요리 클래스도 등록하고 미뤄뒀던 유럽 여행 계획도 실행에 옮겼어요. 특히 좋았던 건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말투와 행동에도 묻어나더라고요. 몇 달 후 우연히 남편 근황을 들었는데 작은 원룸도 구하지 못해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려준 지인이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처가덕에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으면 마누라 등에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복 지가 차고 억울해 죽으려 하더라. 그렇겠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남 탓하는 거니까. 이제라도 해방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 진짜 100번 생각해도 잘했어. 둘 사이 아이 없었던 것도 이런 말 그렇지만 삼신할매가 도와준 거야. 괜히 더 힘들어질까봐. 지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편으론 아이가 생겼다면 달랐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편하게 다가오네요. 한편으론 처음에 말했던 그 이야기,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많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인생 교훈을 톡톡히 배웠어요. 전 남편은 집값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돈이 있을 때의 저와 없을 때의 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요. 더 당당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똥차는 정말로 갔고 이제 진짜 벤츠가 올지 모르지만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관계,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아이가 없어도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